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께 환영하는 말씀은 우리 정치빈 학장님이 잘 하셨고, 상당히 진지하고 엄숙하게 하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굳어진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무래도 이 비상 상황에서의 그 정세 변동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책만 공부할 수가 없어서 이 2차 조미회담 이 불발의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 이것을 1부에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그 베트남 답사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조미회담이 이루어진 장소가 또 하노이여서 이 기회에 그 베트남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그냥 베트남을 객관적 실체로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즉 조선과 한국의 관계사 속에서의 베트남, 그리고 우리와 다른 점과 같은 점,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텍스트는 2부 텍스트가 되겠는데요. 그 윌리엄 제이 듀커의 호치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6, 700페이지 되는 책인데, 호치민에 대해서 말하는 책 중에서 제가 읽어본 2권 중에 한 권입니다. 호치민만 얘기하는 책은 2권밖에 안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역사, 베트남 근현대사 이런 것들은 다 최근에 나온 베트남사들로서 평범하지만 그래도 베트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베트남 역사까지 잘 알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그 기본적인 텍스트로 공부할 만한 책들이고, 이 외에도 몇 권이 더 있는데 오늘 공부할 그 100권의 텍스트는 이 3권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100권 대학이지 실제로 이 과정에서 거론되는 책 그리고 논의되는 텍스트는 한 200종 정도 되죠,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일부 강의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2차 조미회담이 불발된 배경,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강의의 텍스트는 책은 없어요. 그냥 최근에 이 기사들, 그리고 최근에 그 발언하는 방송 내용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저는 오늘 강의하는 내용도 역시 제가 베트남에서 이번 답사에서 70분짜리 강의를 3번을 했는데요. 그 3번의 내용과 큰 틀에서의 주제, 그 생각해볼 문제, 이런 점에서 좀 겹치는 게 있으니까 베트남 답사에 다녀오신 분은 한번 들었던 얘기가 또 나와도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저는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국가라는 것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국가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자, 이런 겁니다. 국가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늘 그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의견, 주장을 펼치고 논설을 펼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도덕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도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그 반대 얘기를 하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니까. 근데 과연 국가가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그 다음, 이 최근 들어서 저는 이 정의라는 거, 이 정의라는 것이 과연 그게 단순한 것인가? 이 파란색은 조금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정의를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는 과연 우리가 이제 도덕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적 정의. 그러나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느낀 건데, 그 당대에서는 도덕적 정의라고 추구를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 그 어떠한 정의에 어긋나는 내용들이
어긋나는 언행들, 행위들이 있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도덕적이지 않아 보였는데 그게 결국은 그 민족 공동체 또는 국가 공동체의 역사적 정의에는 부합하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정의와 역사적 정의,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이 국가 문제, 민족사 문제, 분단 문제, 통일 문제, 조미관계, 남북관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색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국가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할 때 뭐 재미난 얘기들이 많죠. 국가가 지나치게 도덕을 추구한 나머지 그 망한 나라들 이야기는 실제로 의외로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맹자 같은 이 순혈주의자들은 극구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그 송나라, 중국 이 송나라 양공이 있었어요. 바로 송양치인이라는 그 말이 있어요. 송나라 양공의 어질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건 인이다. 그래서 원래 그 춘추 전국 이 송나라는 뭐 송나라, 당나라 할 때 그 큰 나라 송나라가 아닙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수십 개, 거의 100개 가까운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 백가라고 해서 제자, 수많은 자, 마스터, 스승들, 그리고 백가, 100종류의 학문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백가보다 많았어요. 백가보다 많았고 요즘에 이제 살아남은 것이 한 10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도 나라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송나라. 그러니까 이 송나라가 여러분들 공자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곡부에서 뭐 한 2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나라. 그러니까 넓은 그 대륙의 그 관점에서 파악할 때 200km라는 건 가까운 거리거든요. 우리가 중국을 이 버스로 여행하다 보면 한 3시간, 4시간 남아있으면 거의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장거리 버스를 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송을 그 공자의 나라라고 해요. 공자의 고향. 근데 이 나라가 묘한 나라입니다. 아주 여기 사람들이 재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착하고, 그 다음에 좀 앞서가요. 좀 진보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술적 그 취향도 이 격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송나라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흠집내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춘천국 시대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주대토라는 말 알 겁니다. 수주대토. 나무 밑에서 토끼를 기다린다 해서 농부가 농사를 지으러 가다가 토끼가 죽어있는 걸 부딪혀서 죽어있는 걸 보고 토끼 한 마리의 수입이 하루 농사 짓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 다음부터 농사는 안 짓고 나무 밑에서 토끼를 기다렸다. 그런 말 들어봤죠? 수주대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뭐 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정도가 되겠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무슨 지역 감정을 조장한다 할 때 조장이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조장하다. 이 조장이라는 것은 모를 씹어놓고 빨리 자라지 않으니까 빨리 자라게 하려고 손으로 들어 올리는 걸 조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걸 만들어내는 걸 조장이라고 하는데, 이 조장이건 수주대토건 다 주인공이 송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이 춘추전국 시대의 송인에 대한, 마치 그 우리나라에서 여기 호남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이한 것처럼 얘기하는, 자 이런 그 분위기가 있었더라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송나라 사람들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송나라의 양공,
양공은 상당히 점하는 위치가 컸던 그 군주예요. 그런데 완전히 도덕주의자입니다. 초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서 초나라 군대가 이제 배를 타고 막 건너오니까 그 참모진이 지금 저 강물에 떠 있을 때 공격을 해야 된다 했는데 어떻게 배를 타고 오는데 공격을 하냐, 기다려라 하고 공격을 못하게 해요. 그 강을 건너와 가지고 또 이제 그 진지를 구축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이 공격해야 될 때입니다 하니까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좀 기다렸다가 정식으로 승부를 보자.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제 저쪽에서 그 진용을 다 갖추고 정식으로 이 전투를 해가지고 이 송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송나라 양공의 어집이다 해서 송양진이라고 해요. 지나치게 국가가 도덕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는 이 양공을 높이 쳤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춘추 전국 나라들 중에서 이 송나라를 5째 안에 드는 춘추 5패의 하나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5패에 들어가는 나라들은 뭐 7나라, 8나라 되는데 사람에 따라 좀 견해가 달라요.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 양공도 그렇지만 아까 그 나무 밑에서 토끼를 기다린 사람, 그 다음에 모를 들어 올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코믹한 사람들이지 나쁜 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악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 적용될 때, 개인이 농사 짓다가 그러면 자기 농사 조금 망쳐버리면 그만인데, 국가에 적용될 때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크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국가는 부도덕할 때 위험한 게 아니라 국가는 비이성적일 때 위험하다. 국가는 부도덕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도덕적이지도 않고 부도덕하지도 않으며 강대국들은 예외 없이 부도덕하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의 도덕성 추구나 지향은 그건 기준이 없다 그겁니다. 상대적 가치예요. 때에 따라서 도덕을 추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정의와 역사적 정의. 자, 이런 건 사실 생각해 보기에 따라서 우리 개인은 분명히 이 도덕적 정의를 추구해야 돼요. 그러나 국가가 도덕적 정의만을 만약 추구할 수 없다고. 이건 역사적 정의. 저는 국가가 추구해야 할 것 또는 정치 지도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도덕적 정의가 아니라 역사적 정의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적 정의를 강조하는 이 학단이 육아 학단이라면 오히려 역사적 정의를 강조하는 학단은 이 법가의 학단이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조미회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회담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일이 좀 있었는가. 원래 그 1차 조미회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서 필요한 거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2차 조미회담 말고 1차 조미회담이 언제 열렸죠?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렸죠. 그 회담이 열리는데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트럼프가 한번 깽판 한번 놨다가 안 한다 했다가 다시 열렸죠. 그게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2차 회담이 열리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들은 그런 일들을 일시적인 것들은 금방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28일 날 이 조미회담이 결렬되니까
거기에서 그 제재 해제 문제가 나왔다 그겁니다. 근데 조금 난데없는 안건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돌이켜 보니까 이 정상회담의 의제에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해야 된다는 안건을 올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 2차 회담이 실랑이를 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2차 회담이 그 11월쯤에 열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뭐 1월 이후로 또 늦춰졌다가 2월 말이나 돼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미 그 10월 달에 그 휴대폰들 다 끄세요. 그 이미 10월 달에 존 볼턴, 강경파라고 얘기되는 존 볼턴이 최초로 10월 말에 조미회담은 열릴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조미회담은 열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런 말을 했던 게 10월 중순이에요. 근데 지금 10월 중순에서 11월, 12월, 1월, 2월 다 가고 넉 달이나 있다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조선과 미국과 조선 사이에 무엇을 논의할 것이고 논의를 하면 어느 선까지 합의를 봐야 될 것인가를 놓고 그 김영철과 폼페이오, 그 다음에 그 김혁철과 비건 이런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했다는 것이 돼요. 그런데 왜 이런 2차 회담이 늦어졌냐면 조선 측에서 제재 문제를 불쑥 내민 거예요. 여러분들 그 6.12 싱가포르 그 공동선언문 우리가 기억하죠? 그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 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 공동선언문이 나올 때부터 저 문구에 제재 문제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오신 분 문 열고 들어와도 되는데, 왜냐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그냥 좀 야박한 생각 같지만 조선이 미국과 협상을 하려고, 미국이 조선과 협상을 하려고 한 직접적인 그 계기가 뭐냐를 냉철하게 따져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은 조선의 ICBM을 없애려고 협상을 한 거예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왜냐? 이건 뻔하잖아요. 핵 개발을 계속하고 중거리 미사일 쏘고 그럴 때는 대화 안 했잖아요. 물론 그때는 오바마지만. 근데 ICBM 가지고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넣은 것이 확실시 되니까 서둘러서 그 대조 협상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북측 조선은 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하느냐? 전 제재. 조선을 아주 이렇게 도덕적으로 높이 생각하는 분들은 제재가 아니라 평화 아니냐 그러는데, 더 직접적인 계기는 제재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제재는 경제하고 관련돼요. 제재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요. 북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제재가 오래돼도 북은 뭐 끄떡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근거 없어요. 근거 없고, 북이 제재를 할 때마다 심각하게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건 틀림없어요. 최근에 저 북에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그 북의 그 평양의 지하철이 그 원유 차단 때문에 불을 하나만 켜고 깜깜하게.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에요. 우리가 북을 높이고 북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근거 없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담이라는 건 양자가 하는 거예요. 양자가 하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입장에서
한쪽을 두둔하는 입장에서 이 회담을 분석하면 객관적 실체를 포착 못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친미 쪽에서 조선일보처럼 또 지나치게 조선 친조 쪽으로 하면 제대로 못 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입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재는 경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 평화는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김일성 주석 때 1990년대 초반에는 김일성 주석은 경제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평화 때문에 대미협상을 추구했어요.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몹시 원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그랬다가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나서 이 돌발적으로 이렇게 서거하는 이런 일이 생겼죠.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이 대미협상의 1차 목적은 저는 이 제재 해제에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 선언문에 이 제재가 언급이 없더라 그겁니다. 그래도 이제 공동선언문이니까 좀 추상적이고 점잖게 해야지 거기다가 어떻게 제재를 넣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에서는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회담을 조선이 시작한 이유가 제재 때문인데 싱가포르 선언에 제재가 없더라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봤던 생각이 이번 2차 불발로 나타났어요. 다시 말해서 싱가포르 공동선언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합의에는 부작용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추상적 합의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왜 싱가포르 선언에는 그 제재 문제가 안 들어갔냐? 제재는 조선 측과 미국 측이 보는 제재에 대한 입장이 확 달라요. 청양지처럼. 미국은 끝까지 이 제재를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 협상 완성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렛대란 말을 썼죠. 트럼프가. 우리가 지렛대를 그렇게 빨리 내놓을 수는 없다. 근데 북은 평화적 관계가 되면 당연히 제재는 풀려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판단하면 그거 근시안적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 못 하겠어요? 북은 그동안 너희들이 암만 제재를 해도 우리는 끄떡없다는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회담의 초반에 제재 좀 풀어달라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재를 문구에 넣읍시다 이 말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조미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제 미군 철수는 자동이고 미국은 패배해가지고 조선 뜻대로 세계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미국의 페이스에 조선은 이미 말려들었고 이제는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말 하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조미 사이에는 주한미군 철수가 다 합의되었다. 근데 그런 건 지도자끼리의 묵계로만 지금 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무슨 몰래카메라로 찍었어요 그거? 회담하는 거? 나는 그런 건 위험한 판단이라고 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묵계로만은 안 되니까 서류화하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3자들의 눈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아무리 무슨 약속을 한 듯 한쪽이 깨버리면 그만인데 그런 약속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화를 지켜야 돼요. 따라서 이 조미관계는 당분간 문서화되지 않은 내용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저는. 따라서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까지는 제재 문제가 거론조차 안 됐다고 봐야 돼요. 이게 조선 측의 실착이라면 실착입니다. 놓친 거예요.
정작 제재를 원해가지고 제재 해제를 원해가지고 대미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제재 문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2차 회담으로 가면서 미국 측에서 제재 얘기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회담의 관건으로 제재 완화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10월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느냐 안 삼느냐, 이걸 놓고 2달 이상 서로 각축전을 벌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회담이 한번 확정되잖아요. 뭐 트럼프도 1월 이후에 열릴 것이다 했을 때는 일단 그 제재를 안건으로 삼기로 했어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1월, 2월 2달로 늘어졌느냐? 그러면 제재를 얼만큼 풀어야 되느냐? 여기에 두 나라가 심하게 이 물밑 협상을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본 자료로는 제재를 일부 완화하기로 합의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그 2차 조미회담은 여러분 정상끼리 만나면 최소한도 공동 합의문에 초안은 작성해놓고 만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놓고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안 되니까 비건과 김혁철이 이렇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북측에서, 조선 측에서는 이 영변 폐기를 내밀었어요. 영변을 폐기할 테니까 제재를 일부 완화해달라. 이게 2차 조미회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변을 폐기하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그 ICBM 실험이나 또는 뭐 핵시험이 아니죠.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즉 미사일을 안 쏘겠다. 아예 미사일 같은 걸 안 쏘겠다. 자, 이런 약속도 했어요. 조선 측에서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 뭐 트럼프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그 대신 제재 일부를 완화를 해다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케이 하고 회담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 둘째 날 확대 회의에서 그러면 이 제재를 일부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일부 완화해 줄 수도 있다. 그 대신에 연락사무소도 뭐 초기 단계 연락사무소도 하나 하고, 뭐 종전 약속도 선언까지는 중국이 있어야 되겠지만 뭐 종전 이 약속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제재 일부 완화. 이 일부의 해석이 달랐던 거예요.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그 이용호 외무상하고 최선희 그 외무성 부상이 기자들을 계속 만났죠. 물론 이제 트럼프도 트윗을 날렸고 폼페이오도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양측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말이 다르지 않다 그겁니다. 근데 미묘하게 표현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조선 측에서 영변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과 조선 말이 같아요. 그죠? 같고 이런 건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서 이런 말들은 오고 갔어요. 기록으로 나와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폼페이오는 조금 과장되게 조선이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라고 모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안 쓰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 측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민생과 관련된 10가지가 넘는 제재 항목 중에서
5가지 해제만 요구했는데 그게 2017년에 새로 만들어진 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최선희 부상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가 이런 미국의 거래 방식에 대해서 의아함을 표시하고 과연 이런 식의 회담이 계속 되어야 하는가 하고 걱정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는다. 자, 이건 이런 발언을 하기로 사전에 합의 본 거예요. 자, 그건 최선희 부상의 개인 발언으로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재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재가 누적되잖아요. 그리고 제재는 1차 제재는 그 공직자들을 제재해요. 그 나라에. 그리고 그 제재가 확장 심화될 때 민생 제재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더 심화되면 이제 인도적 제재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조선 측에서 얘기하는 민수 민생 제재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전부에 속해요. 제가 뭐 미국 편 든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객관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제재라는 건 중복돼 가면서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제재를 해제하면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제재는 또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은 국가 권력자를 제재하다가 그것이 확대되면 민생 민수 제재까지 확대됐는데 민생 민수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조선은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목만 일부지 실제적으로는 거의 모든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 정상회담에서 이제 확인됐다 그겁니다. 확대 정상회담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 야, 이러면 하나 더 얻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 합의를 볼 수 없지 않느냐. 왜? 이 트럼프가 국내 입지가 지금 약하잖아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코원의 청문회를 이 조미 협상 당일 바로 직전에 이런 거 그쪽 그 민주당 세력의 작전이에요.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이거 협상했다가는 자기가 버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좋다. 그러면 너희들 제재를 해제할 테니까 그 대신 영변만 하지 말고 흔히 말하는 영변에다가 또 다른 것 하나를 추가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조선이 당혹한 거죠. 갑자기 이 협의 과정에서 없었던 걸 새로운 걸 들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거 합의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오해도 생겼겠지만, 그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헤어지면서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 아주 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그 조선중앙통신도 보도를 했는데 두 사람이 웃는 사진, 그리고 아주 기묘하고 필요한 논의를 두 지도자가 했다라고 끝내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협상이 결렬되니까 이로 인한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트럼프는 조금 유리해지고 국내에서, 김정은은 국내에서 좀 이 빈손이라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최종적인 판단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우리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발언과 대화 중에서 의미심장한 것을 제가 뽑아봤어요. 여기 2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대화를 한번 같이 봅시다. 김정은, 많이 노력해왔고 이젠 보여줄 때가 왔다. 여기 하노이에 와서 이틀째 훌륭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훌륭하고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엔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하고 영광이다.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가 협상을 하고 합의를 이룬 뒤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제 만찬을 함께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과 저는 좋은 관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고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 신뢰가 있고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 위원장과 북한에, 즉 조선에 앞으로 밝은 날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경제적인 잠재력을 지녔다고 본다. 저희가 일부분에서만 조금이라도 한다면 조선의 앞날에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믿는다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보다 더 적극적이죠. 트럼프는 평소에 하던 얘기 했어요, 지금. 자, 그러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마주 앉아서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해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환상영화의 한 장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트럼프가 여기 눈을 쫑긋했습니다. 좀 재미난 표현이다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트럼프가 나는 처음부터 여러 차례 강조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김 위원장과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제 좋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나는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는 김 위원장을 매우 존경한다. 그리고 북한을 존경한다. 경제적으로 북한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나는 강력히 믿는다. 이 트럼프의 말에 이거 실속이 없어요. 하던 얘기 지금 계속 표현만 바꿔서 반복했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자 두 손을 모아 깍지를 낀 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정말로 비핵화를 할 겁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그거 안 하려면 여기 왜 왔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말을 받아서 최고의 답변이다라고 엄지척 비슷한 것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다만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핵무기에 대한 언급. 이게 뭡니까? 이거 영변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다른 걸 요구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석연치 않은 거예요. 다만 이러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좋은 관계다라고 할 때 그 영어를 즉각 알아듣더구만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듣고 옛날에 그 박근혜 씨는 통역 듣고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웃으면 자기도 웃었잖아요. 그건 지금 대통령과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영어를 알아듣고 이렇게 웃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 우리 좋은 관계다 자꾸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보다 아버지 뻘인 사람이 자꾸 좋은 관계라고 하니까 아니 이 정도는 해줘야죠. 바로 알아듣고 이제 했어요. 근데 다만 핵무기 얘기만 나올 때 무표정하게 듣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어긋난 거예요. 영변 핵폐기 플러스 알파. 김정은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트럼프가 좋은 관계라는 말을 하자 영어를 알아듣는 김정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은 우리한테 시간이 귀중한데 편안한 시간 중심으로 얘기를 좀. 자, 이전에 트럼프는 이미 여러 번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해왔어요. 자, 그러니까 자꾸 지연시키는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속도에 연연하지 않겠다. 결국 시간이라는 말을 속도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했어요. 속도라는 건 시간 곱하기 거리 아닙니까? 김 위원장과 나는 옳은 일을 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옳은 방향으로 바른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예단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의 직감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답변을 않고 김 위원장의 사진 촬영을 잘 부탁드린다. 이랬습니다. 이어서 최선희 조선 외무성 부상이 회담 결렬 이후의 일일 발언을 봅시다. 아까 얘기했는데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왜 미국이 이런 거래 방식을 취하는지 거래 계산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계시고 생각이 좀 달라지신다는 느낌을 제 느낌에는 받았다. 전 이런 발언은 좀 국내용 발언 같아요. 이미 조선 측은 그 트럼프의 의도를 알아요. 다음에 진지하게 회담에 이 말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는
코원 얘기만 했죠. 코원 얘기만 하고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안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윗을 날렸는데 그 트윗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 그들은 우리가 뭘 얻어야 하는지 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협상에서.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겁니다. 이제. 관계는 매우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북한, 즉 조선과 노스코리아와 매우 실질적인 협상을 했다. 해놓고 트럼프는 코원이 지난해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책을 준비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책의 내용은 그가 의회에서 한 증언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미 2차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트윗을 올렸지만 북미 정상회담 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 이런 정도를 제가 뽑아봤어요. 우리가 결국은 조선과 미국은 왜 협상하려고 했나? 다시 정리를 하면 미국은 ICBM 때문이고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조선은 제재를 풀고 경제 문제를 타개하려고 1차적으로 협상에 임했던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이제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가 실현되는데 바로 이 제재 해제와 이 평화 문제는 맞물려 있죠. 자, 그러면 이번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이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가? 냉철하게 따집시다. 우리가 제가 이 백권대학 책 중에 논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책 중에. 논형 들어보셨죠? 논형이 어떤 책입니까? 천하의 스승 공자를 까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권위든지 비판이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트럼프의 문제점은 국내 장악력이 부족해요. 바로 그가 과연 어떻게 얼마만큼 버틸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트럼프는 비주류고 닉슨도 비주류였어요. 다만 트럼프와 닉슨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이 도덕적 정의, 이 생활적 이 도덕성에서 닉슨은 트럼프보다 앞서요. 근데 이 트럼프는 이 생활에 좀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코원이 증언한 것 내용 중에 그 포르노 배우한테 입막음을 하려고 그런 내용도 있었죠. 근데 트럼프 부인이 포르노 배우 출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뭐 문제예요, 근데. 자, 그런데 그러니까 생활에서 신상적 도덕성에서는 닉슨이 좀 앞섰지만 트럼프가 닉슨보다 난 것은 둘 다 비주류인데 트럼프는 돈 있는 비주류입니다. 돈이 좀 중요해요. 근데 닉슨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당했잖아요. 계속 당하다가 결국은 기득권에 빌려서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잘 이면을 파악 못한 사람 막 워터게이트를 파헤친 기자를 상도 받고 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정의로운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기득권의 앞잡이에요. 결국 이 역을 한 거예요. 닉슨은 훌륭한 일을 하고도 워터게이트로 밀려났어요. 물론 처신은 좀 잘 못했지만 그게 대통령이 물러날 사항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시어도어 루즈벨트 같은 대통령에 비하면 닉슨은 신선입니다. 신선. 실제로 나쁜 짓 하는 미국 대통령 많아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사실 이 조선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는 임시 대통령이에요. 임기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임기도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재선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른다 그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한계예요. 저는 트럼프가 이 첫 번째 임기까지는 가겠지만
재선에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적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트럼프는 지금 돌파하려고 별의별 지금 이 두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제가 볼 때의 결함은 북이라는 체제가 갖고 있는 결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낭만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이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번에 60시간에 이르는 기차 여행을 아주 흡족하게 생각해요. 또 어떻게 보면 멋져 보여. 근데 저는 기차 여행으로 결정됐다는 보도를 보자 좀 실망했어요. 왜 이럴까? 무슨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을 친선 국빈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노이 여행의 목적이 트럼프와 진지하고 치열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렇게 뭐 선대의 노선을 따라서 열차를 타고 2박 3일씩이나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왕복 합치면 5박 6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 하노이까지 가는 동안 2박 3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됐어요. 에어포스 1을 타고 오는 트럼프는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에서 내리는 거. 그러면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세계적인 뉴스 이 대상으로 한껏 올려놓고 그 미국의 반복주의자들이, 여러분 미국에는 많은 반복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반복주의자들은 우리나라 태극기 조중동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을 더 경계하고 거기다가 합의까지 해줘버리면 완전한 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열차 장정이 회담에 불리한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봐요. 그리고 조선도 앞으로 회담하러 갈 때는 비행기 타고 다녀야 돼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김일성 주석이 했으면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언제 일입니까?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우리가 냉정하게 따집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조선에는 자주를 위한 자주, 자존심을 위한 자존심을 고수하려는 이 창업 세대들의 이 적폐가 있다 그겁니다. 그걸 고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조선은 도덕적 정의의 명분론이 너무 강해요. 역사적 정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김정은 위원장 같으면 정말 누추하게 갔을 거예요. 회담하러. 아주 조용히. 이런 말하면 좀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회담이란 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질을 추구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기차 여행을 처음부터 집에서도 왜 그 기차를 타고 가는지 모르겠다.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모든 걸 이렇게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가야지 칸도 여러 개라서 신변 안전도 되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미사일 맞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트럼프는 미사일 안 맞아? 비행기가 더 큰데? 저는 그런 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조미 관계 정상화를 하고 이 지구에서 유력한 국가로 이제 환생하기 위해서는 조선도 환부 작신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정의의 명분론을 지나치게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실질을 잃어버리는 저는 그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너무 이 체제를 과시하려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이 회담이 결렬되었을 때 안타깝고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처음에 얘기했듯이 양자의 관점에서 합의가 필요해요. 그 합의가 도덕적 정의에 좀 어긋나더라도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면 이 합의는 다소 불공정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이번마저도 합의가 안 되면 어렵습니다. 남과 북 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대국이라는 것은 원래 약소국과 공정한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있는 놈이 더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건 선후관계가 틀린 말이에요. 있는 놈이 더하는 게 아니라 더하니까 있는 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한다, 이건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더해 오니까 미국처럼 된 거예요. 중국이나 러시아, 얘들이 어디 단 한 번 양보했습니까? 조선한테? 양보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미국은 더해요. 그 점을 저는 인식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차피 합의를 하려면 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남과 북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구가 합치면 뭐 남북 합치면 지금 한 8천만 됩니까? 그죠? 베트남은 1억인데 1910년쯤에는 우리가 그 베트남보다 인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베트남은 지금 1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았다는 건 그만큼 선진국이었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왜냐하면 그 민영안에 그 2천만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그 유서 있잖아요. 그때 2천만이 섰거든요. 근데 하노이는 그 베트남은 그 1940년대에 1700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이렇게 막 급증했죠. 하노이가 더 급증했어요. 원래 전쟁이 끝나면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는 법입니다. 그냥 불도 없고 정전사고도 잦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가 8천만이면 대국이에요. 그리고 이 경제력이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우수한 이 문화적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떠한 그 무엇을 추구하는 힘, 폭력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역사적 정의를 위한 폭력 있습니다. 우리가 폭력은 안 돼, 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폭력이 안 되면 그러면 윤봉길은 폭력이 아니고 뭐였어요? 그리고 윤봉길이 폭탄 터뜨렸을 때 M1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도덕적 정의에 빗대면 안 된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일단 그 현 정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국가에는 데모크라시 국가도 포함해서 국가에는 이 창업과 수성의 과정에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1세대 지도자가 있고 2세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 지도자와 2세대 지도자는 이건 같은 그룹이에요. 창업의 동반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고조 이연과 당태종 이세민은 같이 창업했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조선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도 창업 동지예요, 사실은. 나라가 섰다고 해서 창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서고 나서도 한 세대 정도는 창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핵을 만든 건 김정일 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창업 동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나라에, 제대로 되는 나라에는 그게 적용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1세대 지도자가 어쨌든 지도자예요. 이승만. 2세대 지도자가 박정희라면 3세대 지도자는 김대중이에요. 그래도 김대중이 그나마 민주주의자고 현실 추구자이니까 김대중이 정권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노무현 문재인이라도 나온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의 반동의 시대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나라가 오래 잘 되려면 세 번째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세 번째 지도자는 1, 2세대 창업군주들의 적폐를 청산해야 돼요. 환부작신해야 됩니다.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이 창업자예요. 그리고 3세대 지도자 세종 이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이 수백 년을 번영했던 겁니다.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제3세대 지도자에 속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우리가 무슨 뭐 말을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론을 동원할 필요가 있고 이 전변하는 역사적 물줄기를 되돌리려는 태극기 부대 아저씨들, 만국기 부대 할아버지들, 자유한국당, 조중동에 대한 투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남북 교류가 원한다는 것을 촛불로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독일이 통일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 베를린 장벽에 몰려간 수십만의 그 시민들 때문이었어요. 그 장벽에 시민들이 몰려가니까 그 당시에 소록 수상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이었는데 깜짝 놀라고 양해구하고 그 베를린 장벽에 와서 그 인민들, 시민들의 그 열기를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뭐 누구를 석방해라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촛불을 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평화와 남북 화해를 위해서 특히 우리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다시 열으라는 데모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그거 누가 안 잡아갑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큼지막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한상균 석방하라고 하고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석방하라고 이렇게 각각 이렇게 파편을 해가지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김경수 석방하라는 문바들은 또 이석기 석방하라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저리 가라. 자꾸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 크게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상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일부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